정확하게 이런 성장주들, 특히나 포털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양극재 업체들 지금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손해 안 볼 거예요, 분명.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이번 달에는 좀 탑픽으로. 외국이 순매도 볼까요? 네. 겹치는 종목들이 많아서요. 이거는 또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도 1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과 반대됩니다. 네, 기관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 피크아웃 했고 다시 금리 인하하면은 성장주 사이클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줄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하지만 최근 투자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네이버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살짝 긍정적으로 돌아섰나 했는데 562억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400억을 매수한 날 개인들만 1000억 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5%에 달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일단 갖춰졌어요, 첫날. 근데 두 번째 날 바로 지속성이 깨져버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런 성장주들, 특히나 포털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가집게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를 아침에 했다가 순매수량이 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네이버는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가 후성입니다. 많이 매도했네요. 지금 전체 놓고 봤을 때 후성에 대해서 862억을 7월 한 달 동안에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후성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급등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것도 이제 매물대에서 한 18,000원 정도 지지받고 정말로 강한 파동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정고점까지도 막 다 뚫어버리는 이런 파동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때 못 파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음봉 나오면서 윗꼬리 길게 달릴 때는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27,000원 부근에 결국 또 저항대가 생긴 거고요. 그 뒤로 빠졌는데 이것까지도 무너뜨리는 파동이 나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국 쪽에 어떤 전해액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좀 이슈들이 있으면서 가격 회복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거의 다 물량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외국인 지분율과 같은 추이를 주가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은 아마 기관들의 매수일 것 같아요. 후성 보시면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기관들의 저가인식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역시나 뭐 10만 주 이상의 가집게 매도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관 매수가 이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61선하고 121선 강한 저항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정도에서는 매도를 좀 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돌파 2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매도를 했네요. 삼성전자를 사면서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840억을 매도를 했고요. LG전자도 560억 매도했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업들 접으면서 수익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LG 계열에서요. 그리고 전자 쪽에서 전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턴하면서 이렇게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 백색가전 이런 쪽들을 커버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거 제가 지분율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LG전자에 대해서는 좋다 하는데도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진짜 사지 않고 계속 빼고 있어요. 잠깐 6월 말에 반짝 이거 올릴 때 반짝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는 또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약간 횡보 개념으로 가고는 있지만 역시나 바닥 인식은 아직까지는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매물대 상단 부근에서의 지지는 한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88,000원 부근은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긴 했으나 강하게 외국인들의 지속성 있는 매수가 안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추세 상승을 만든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어요. 기관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매도했네요. 534억 매도했고요. 신한지주도 같이 있어요. 네, 460억 매도하면서 역시나 외국인들은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가에 선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벌써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막 2달 만에 1.5%씩 올리고 있는데 벌써 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선반영하면서 외국인들은 은행주들을 좀 정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200 선물, 비덴트가 그 위에 있네요. 비덴트는 이제 그 거래소예요. 빗썸. 네, 빗썸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쪽. 근데 이거를 지금 FTX라고 해서 미국의 엄청나게 큰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서 이거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뉴스화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들어왔었고요. 이거 잠깐 뭐 차트 보시게 되면은 급등했습니다. 네. 이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요. 네, 7월 들어와서도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진이 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121선 저항대를 역시나 한 번에 뚫는다는 거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강력한 뭐 주봉 월봉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일봉상에서도 121선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에는 정말로 저항이 이런 식으로 크게 작용하는 구간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나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거래량 실면서 나온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 소멸이 되면서 약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약간 좀 테마성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짝 매매하고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있죠. 네, 인버스 쪽은 오히려 매도를 했던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관 쪽의 ETF 흐름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정방향의 레버리지를 기관들은 샀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반대 방향의 인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같은 겁니다. 네, 같은 방향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한국 BNC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 최근에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 역시나 한국 BNC 관련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 최종 임상 보고서 이런 식으로 미국 FDA의 안트로키노놀이라고 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허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약물 자체가 이제 골든바이오텍사가 접수를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뭐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4개국에 대한 독점 제조와 판매 권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FDA 미국 쪽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실효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큰 시장이고 여기에서 허가를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미국의 CE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더블링 얘기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 BNC의 차트도 역시나 7월 들어와서는 약간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지금은 121선 타고 흐르고 있죠. 정말 재밌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방에 돌파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고 대신에 더 빠지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한 9만 명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휴일 지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있으나 일단 이 121선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그런 쪽들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확진자 수가 계속 좀 되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일봉상으로 한 이 정도 보이네요. 한 3만 원 초반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약간 차트긴 한데 이건 워낙에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재미 정도로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밑으로는 시젠이에요. 네, 시젠도 역시나 매도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죠. 네,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시젠도 워낙에 돈을 많이 벌었었던 기업이고 이제 코로나 확산 추세 역시나 일봉상으로 쌍바닥을 34,000원대에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 차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에 나갔던 키트들이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인 발주들이 아직까지 필요할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세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121선 저항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맞고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참 신기한 차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지지와 추세, 저항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 이평선까지 돌파하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바닥 만들러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34,000원까지 일단은 가던 안 가던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간 순매도 탑10만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뭐 겹치는 종목들 많아요. 네, 지금 외국인 상위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기관 쪽에서는 매도로 많이 잡힙니다. 삼성전자 5,340억 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매도했어요. 2,780억 정도 매도하면서 거의 외국인들이 산 만큼 기관에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꿨고요. 또 SKI테크놀로지도 또 공교롭게 여기 있네요. 외국인들이 1,000억을 매수했는데 기관에서는 2,6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거의 완전 반대네. 네, 밑에 보면 거의 반대예요. SDI도 있고, 네, 다 반대예요, 거의. 그다음에 LG엔솔루션도 있고, 네. SK텔레콤까지, 맞아요. KT까지. 전부 다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이제 봤었던 이런 흐름들. 6, 7개 종목이. 개인들도 팔긴 했지만 네. 기관들이 주로 많이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바꿀 거에서는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종목의 수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 SKI테크놀로지는 특히나 기관에서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1,000억 샀는데 지금 기관에서는 2,600억 팔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600억 어디로 갔죠? 개인들한테 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차트로 가보면 역시나 이것도 SKI테크놀로지 7월달 들어와서는 크게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분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 정도로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들은 계속 좀 줄이는 이런 흐름들이 실적에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횡보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붙을 때까지 약간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래도 1,000억 정도는 외국인들이 기관의 물량을 받았다. 이거에 좀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역시나 매도했어요. 레버리지, 정방향은 샀고 인버스는 매도한 거죠. 근데 개인들은 또 반대로 했겠죠. 네, 이미 뉴스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인버스 2배짜리 샀다. 그 뉴스 또 나왔어요. 네,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처럼 움직이고 투자하고 행동한다. 그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요. 외국인들도 여기서 마찬가지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아까 490억 매도했는데 기관은 더 많이 매도했어요. 1,600억 매도했습니다. 둘이서 거의 한 2,100억 매도한 거죠. 그럼 그거 어디로 갔나요? 개인들이 매수한 겁니다. 네. 안타깝죠.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1,000억을 샀는데 기관들은 정제 마진 피크아웃 이런 것들이 약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올랐던 부분들 차익 실현하면서 1,450억을 매도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워낙에 강하게 샀어요. 이거는 4680 배터리 쪽을 좋게 보면서 강하게 개인들이 매도한 것까지 산 거예요. 기관이 1,200억 매도했는데 개인들도 지금 여기로 따져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매도했겠네요. 그 기간 동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두 개의 물량을 다 받으면서 2,500억 매수하면서 차트는 좋은 흐름들이 7월 달에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 GS건설도 좀 매도했어요. 건설주 제가 여기 나와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주택 부문의 수익성이 특히나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주도 좀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GS건설이라던가 현대건설 같은 국내 주택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들, 특히나 도시 정비 쪽 보면은 현대건설 수주 엄청납니다. 네, 2015년도인가요? 아마 GS건설이 세웠던 기록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만 수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로 찍히는 구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1년 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들은 굉장히 또 가열차게 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뉴스들 체크하다 보니까 GTX 그동안에 했었다가 그 주변 중심으로 집값들이 또 많이 같이 빠졌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였던 것 같은데 GTX 다시 조금 더 빠르게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계해서 체크 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건설주를 흐름, 왜냐하면 건설주에는 전부 다 이제 교통이 다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워낙에 강한 매수로 개인들 물량까지 다 흡수하면서 올렸던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900억 매도는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SK텔레콤, KT
이런 것들이 역시나 외국인들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지만 물량들이 외국인들로 가면서 큰 어떤 시세 훼손을 부르지는 않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네. 차장님이 네. 이제 외국인 기관 이제 상위 순매수를 보면서 아, 이 종목은 나도 좀 괜찮게 본다. 네네. 그다음에 매도에서 아, 이 종목은 나도 조금 매도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게 있다면 네.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사실 이게 글쎄요, 이게 저는 어느 한쪽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매수. 그래서 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서 동시 순매수를 한 달 정도로 놓고 봐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동시 순매수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7월 한 달 동안 많이 사면서 지수가 올랐던 것만큼의 이론적으로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입니다. 그만큼의 수익률을 추종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했었던 부분이고 인버스로 오히려 샀다라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될 거고요. 또 3위에 보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7월에는 지수와 종목들에게 베팅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쪽에다가 베팅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8월 들어와서는 지금 첫날, 둘째 날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수의 흐름들이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양시장 모두 0.8에서 0.9%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베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홀딩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은 뭐냐? 현대차입니다. 운송 장비. 이번 달 들어와서도 아까 제가 사는 흐름들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어요. 7월에도 양매수가 들어왔던 섹터지만 8월 1일부터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사고 있고요. 다만 그 신뢰도 면에서는 기관들이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전기전자보다는 소폭이나마 양매수해주고 있는 운송장비 쪽에 더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아직까지도 살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가 저번 달에 나왔을 때에도 운송장비단은 조금 괜찮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차의 지금 차트 상황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9만 원, 아직까지 못 사셨던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19만 원이 뚫릴 때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9만 원 정도. 매물대에서는 상단에서는 지지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19만 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한 요 정도 21만 원대 정도까지는 수급적인 요인들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봉으로 와보니까 이 60주선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급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일단은 부딪혀야 될 지점이거든요. 이게 가장 주봉상에선 최상단 이평선이에요. 그만큼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일단은 양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와 또 잡히고 있어요. 그 밑에 현대모비스도 좀 현대차랑 같은 관점일 것 같아요. 어차피 2분기의 실적을 현대차만큼 좋게 내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가격들을 전가해 나가면서 실적 개선, 거기다가 전기차의 확대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볼 수 있는 단이 될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도 2차 전지 어떤 소재라던가 이런 쪽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수급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이 기관의 매도 물량과 개인들의 매도 물량까지도 같이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강하게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것도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되는 종목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좀 같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인 관심으로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0번째는 LNF만 보면 될까요? 네. LNF도 뭐 마찬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이것도 2차 전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관련된 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또 에코프로 BM이 12, 11위에 있어요. 이런 쪽들은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매수 못했다고 해서 이거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사라고 하는 거냐. 너무 이제 배 아픈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전기차 보급률이 향후에 급격하게 더 늘어날 거 생각하시면은 양극재 업체들 지금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 안 볼 거예요. 분명히요.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이 탑 10에서 그러면 네. 사장님이 괜찮게 보는 거는 현대차인가요? 약간 현대차. 네. 지금 관점에서는 운송 장비 단에서 현대차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밑에 현대모비스도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 부분들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이번 달에는 좀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동시 순매도 한번 볼까요? 네, 동시 순매도를 좀 보게 됩니다. 동시 순매도 보면서 차장님도 여기 종목은 좀 매도를 고민해보자. 맞아요. 어차피 이거는 뭐 아까랑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시 순매도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거겠죠, 당연히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죠. 네, 반대 방향 떨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근데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아까 봤던 그런 거죠. 4개나 탑10 안에 있네. 네,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 150 선물도 많이 매도를 했고요. 반대 방향이죠, 전부 다요. 네, 이런 것들 매도했고 하나금융지주에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KB금융까지 은행주가 4개나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창 은행주를 팔아대고 있는데 개인들은 자꾸 바닥 인식, 금리 올리는 시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네 라는 쪽을 파악을 하셨으면은 이런 것들을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도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양매도가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아까 순매수 종목에는 하나솔루션이 들어있었거든요. 반대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최종 모듈을 생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상승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모듈 업체인데요. 폴리실리콘 업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규제 받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많이 그동안에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OCI의 주가 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흐름들 자체는 초반에는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6월 말이죠. 6월 말까지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태양광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뭐 바이든 막 한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수입 관세 면세 조치 2년 동안 연장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폴리실리콘, 모듈 할 거 없이 태양광 쪽이 다 올랐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달 들어와서는 그런 흐름들이 모듈 업체와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폴리실리콘 규제 얘기 나오니까 121선이 무너져 버리는 파동들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중국에서 규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평년 대비해서는 높은 레벨에서 폴리실리콘 수요가 워낙에 견조한 상태다 보니까 그 정도는 유지될 거야 라는 안도감들이 들어오면서 또 가파르게 반등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난 3일 동안에 강한 양봉을 만든 건 기관 쪽의 매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신하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금융투자 보험까지 강력한 기관 매수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한 3일 동안 13% 올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여러분들은 많이 올랐지만 모듈 쪽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쪽에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8월인데 2분기 실적 바라보는 전반적인 포인트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2분기는 그래도 미국 쪽은 일단은 선방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런 러우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꼭 주가와 연동이 되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주가를 더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들은 이제 3분기에도 마찬가지가 또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들이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들이 중장기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해서 우상향을 하거나 하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맞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또 8월이 됐습니다. 7월 달에 많이
지수를 일정 부분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또 치고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살 것이냐 수급적인 요인들을 더 우선시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일단 8월 달에도 아직까지는 우호적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업종들 전기, 전자, 운송, 장비, 화학 쪽이 이어지는데 기관의 매도세도 만만치 않아요. 주요 업종에서 화학 쪽은 오히려 기관이 더 많이 매도하면서 개인들 개입하고요. 또 전기전자 쪽도 기관이 더 많이 매도하면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은 이번 달에는 초반이긴 하지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탑픽 두 종목 꼽아드렸다잖아요. 예,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뭐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더 많이 붙는 거는 현대차예요. 그래서 현대차와 그 밑에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품주 현대모비스죠. 이 두 개가 속해 있는 운송 장비 쪽으로 이번 달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실적 좀 뭐 바로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그것도 기업에서 진짜 맘먹고 조작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금융 선진국은 좀 금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더 잘 돼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불법 공매도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들을 하면서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기업들이 꺾이는 구간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구간에서 주가는 마냥 올라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업 실적이 꺾이는 시기라던가 이런 매크로적으로 환경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외국인들에게 마련해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공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는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시장 환경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들,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선진국 대비해서는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개선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조금 실적 부분으로 일단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 때까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기적으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중장기 투자는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내가 뜻한 바의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그냥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중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좀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지수 환경이 만들어질 때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시그널들이 또 나오겠죠. 그럴 때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 그리고 업종을 찾아서 공부를 해놓으신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수급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관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라던가 저항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고 길게 그런 데는 길게 보유하셔도 돼요.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는 넘치는 돈들이 결국에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들을 찾아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증시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마지막으로 한번 전해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이번 달에도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네,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정말 떨어지는지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소비 절제 이런 것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지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FOMC까지는 또 두 번의 소비자 물가 지표와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의미 있게 꺾이는 흐름들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죠. 네, 정말로 경기 둔화 시그널들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의 시그널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준에서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카드까지 만지작거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증시 방향에 있어서는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8월이 마지막 여름이잖아요. 이제 9월부터 되게 다시 맞아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니까 8월에 이제 뜨거운 무더위만큼 이제 장도 8월만큼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나는 손님은 사행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